그리고 저평가된 3억대 서울 아파트를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 그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이게 제가 제 라땅TV라고 제 채널에서 했던 거를 보고 이제 작가님들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때 중계동,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제 3억대여서 제목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도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익이 안 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아파트 시세를 움직이는 어떤 요소들, 시세 상승의 요소가 뭐 입지가 있잖아요. 입지의 여러 가지 교통, 일자리, 상품성,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통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도 있고 또 상품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택지지구이면서 다 이제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어느 것 하나만 잘 되더라도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 택지지구 하면은 반포, 개포, 뭐 압구정, 그다음에 양천구, 중계동 정도인데요. 중계동, 상계동은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모아서 이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서울에 몇 안 되는 택지지구고 해서 저는 사실은 한 5억대로 서울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상계동, 중계동인 것 같고요. 중계동의 이제 역세권 아파트 10평대는 3억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 부동산 어떤 시장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4개 권역에는 다 일자리 거점이 있는데 동부권역에만 일자리 거점이 없거든요. 도심권에는 보면 광화문, 동남권에는 뭐 강남권역, 그리고 서남권에는 가디, 구디가 있고요. 또 서부권에는 DM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권에는 그 일자리 거점이 없는데요. 이 창동 역세권 개발이나 홍릉, 바이오빌 이런 데서 약간 동부권에 일자리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울의 집값이나 교통 문제 대부분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기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출근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주택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동부권역에 일자리 거점이 들어온다는 거를 굉장히 무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오고 상품이 개선이 되고 또 거기 GTX로 교통도 개선이 되고 현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4호선, 7호선으로 동북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지역이 상계동, 중계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파트 책을 썼을 때도 거기를 꼽았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안 올랐죠? 많이 올랐나요? 네,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파트 시세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지금은 좀 특이한 시장이고 보통은 오르면 이게 연결이 돼서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하나만 오르고 나머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시장이 오르면 거기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못 올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의 가치를 찾아갈 때. 네. 그래서 거래가 재개가 되고 어떤 시장이 안정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이 시장이 뭐 상계동이라고 계속 안 오르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좋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5억대로 볼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저는 이 지역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 경매로는 3억대였었어요. 낙찰도 3억대 됐고요. 네네. 그럼 뭐 낙찰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책에서 잘 노하우가 적혀 있죠? 네네. 이제 이거는 경험담도 조금 있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공매로 입찰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아니면은 법원에 가야 되는데 휴가를 언제까지 낼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자기 본업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내지 않고도 입찰하실 수 있어서 저희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그 중계동 아파트를 이제 낙찰받아서 2달 만에 이제 뭐 2천만 원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셨는데, 전 중계동은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 1억 원이 있는 무주택자라면은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무주택자가 1억 있다라고 했을 때도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요. 이게 실거주를 하느냐, 그럼 원리금을 낼 수 있는 그 한도 플러스 1억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거주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그냥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약간 전세를 끼고 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집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분양권처럼 앞으로 지금 당장은 입주를 할 수 없지만 사놓을 수 있는 권리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 전문가로 경공매로 보면은, 경공매는 KB 시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KB 시세 70%, 낙찰가 80%, 두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이면은요, 대출 4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5억대 미만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주거나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지인 중에서 종잣돈 5천만 원 있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부가 지금 한강 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있어요. 근데 한강 신도시에 그 장기동, 운양동 이쪽에 5구제곱미터 아파트가 3억대 준신축이 3억대 초반에서 4억대 초반까지 역과의 거리나 연식에 따라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3억 1,500 정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낙찰이 3억 4,600 정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이게 원래는 매매가가 3억 8천, 9천 정도 됐으니까 전세가 2억 9천이면 원래는 1억 정도의 갭으로 이걸 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기가 어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추후에 이제 자기들이 더 원리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기가 크면 이제 이사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좀 했었는데요. 종잣돈이 1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한 3, 4천 정도 싸게 받으면 5, 6천 정도를 가지고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내 집이라고 내가 살아야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원리금을 내기가 버거우시다면은 이제 저는 분양권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축에 대한 그게 굉장히 열망이 커요, 사람들이. 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가장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양권, 그 입주권 이런 것들, 원당 이런 데는 한 1억대로도 지금 입주권을 살 수가 있어요.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해야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껏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가 인스타 같은 데로 DM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가장이 됐다라고 주부분들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네. 이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갑자기 가장이 이렇게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이제 가셨을 때 병으로 네.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생계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퇴직 준비를 일찍 안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셔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 되게 긴데 그러면은 20대부터 30년을 다니면 또 50대예요. 근데 50대에 퇴직을 해도 9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번 돈으로 40년, 사실 그 이상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30년 동안 번 돈으로 40년, 5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람쥐처럼 이렇게 모아서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계속 이제 월세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퇴직을 한 다음에 갑자기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첫 번째는 합법 에어비앤비예요. 합법이요. 예, 합법 에어비앤비. 지금 에어비앤비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서 핫한데요. 지금 24년 10월부터는 영업 허가증이 없는 에어비앤비는 등록을 못하게 돼 있고 25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도 삭제가 됩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서 대다수는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에어비앤비 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피스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임대를 줘야 되는데 다가구를 이제 살면서 밑에 에어비앤비는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하신 분들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시면은 25년 10월 이후에는 많은 숙소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외국인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내국인도 받아줘야 된다 이런 합법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실패를 해도 크게 잃는 게 없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꾸미는 거는 크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숙 같은 거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숙 같은 거라서 준비해 보시면은 한 달 생활비 정도를 충분히 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원래 시골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또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농업인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농지연금에 그걸 받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주택연금이랑 비슷한데요. 이 감정가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또 평생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사실수록 더 유리한 계속 나와요. 네네. 평생 나오고 농지를 담보로 나오는 거고 받다가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되고 또 감정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았다가 감정가가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지의 감정가로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제 평생 현역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는 거고 또 연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신 상태에서 사시면은 요즘에 80세들도 너무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